네,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바로 가보겠습니다. 1부에는 맨체스터 시티에 관한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보시면은 약간 좀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마스크를 쓰고 오늘 이 TMF를 조금 진행한다는 점 네.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좀 감기가 또 너무 심해졌잖아요. 네. 예.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예, 아, 제가 감기에 잘못까지는 걸려서요. 아니고요. 예. 예. 아, 이렇게 또 예방하는 게 또 좋으니까 우리 또 구독자분들도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무쪼록 이 한 주 그리고 명절 연휴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TMF 시작하기 전에 늘 저희 함께하는 이 백진삼 3기력에 대해서 빠르게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3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 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축구에서 이렇게 긴 거는 첼시가 끝일 줄 알았는데 더 긴 게 나왔습니다. 예. 홀란드 10년, 정확히 이제 9.5년 계약이 예. 나왔어요. 첼시가 그동안 9년 계약, 8년 계약 막 이렇게 했었죠. 네. 예, 근데 이제 9.5년 계약, 뭐 그냥 반올림해서 10년 계약이 나온 겁니다. 혼란의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은 2034년으로 예, 거기다가 이제 스포츠 역사상 럭셔리한 예. 가장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그런 딜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주급 50만 파운드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기본 주급인 거고 보너스까지 다 하면은 85만 파운드라고 하더라고요. 와, 예. 어마무시하네요. 예. 뭐 그러니까 물론 뭐 네이마르라던가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은 유럽 축구에서는 최고 주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예. 벌면서 이 주급을 벌면서 2034년까지 연장 계약에 성공한 엘링 홀란드고요. 뭐 이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 사실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팀이 맨체스터 시티 네. 같은데 뭐 홀란드 재계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수를 영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제 대표적인 선수를 저희가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네. 헤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 전망할 때 맨시티가 가장 활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역시나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 헤이스가 1월 16일 날 브라질에서 이제 그 맨체스터로 넘어가는 그 공항에 그 비행기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예. 헤이스의 이적료는 3,500만 유로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온 거고요. 팔메라스 선수였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아시는 우즈베키스탄의 김민재, 이 후사노프 선수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에이전트가 유출시킨 거죠. 그러니까요, 사진을. 예. 심지어 막 에이전트가 본인이 막 그 펩하고 사진도 찍고 이랬어요. 후사노프도 안 찍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 조금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후사노프가 어쨌거나 아직 메디컬 받으러 가는 중에 그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유출이 돼가지고 조금 난리가 나긴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 4천만 유로의 플러스 옵션으로 해가지고 아직 오피셜 뜬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식 예. 오피셜은 뜨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옷도 딱 이렇게 갇혀 있고 영상도 찍고 막 이런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랑스에서 또 유망한 수비수를 데려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후사노프 같은 경우는 주말에 그 파리 생제르맹하고 랑스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된 거였죠. 거기다가 이제 단소도 징계로 빠지면서 랑스가 주축 수비수 2명 없이 경기를 했고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상당히 고전하다가 간신히 이겼죠. 2대1로. 맞습니다. 예, 바르콜라의 일단 역할이 컸었던 랑스 원정길이었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도 이거는 이제 현지 금요일 한국 시간은 토요일 새벽 경기였는데 도르트문트하고 홈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마르무시가 이제 그 이적 협상 관련한 문제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돌문과 빅매치였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 이적에 관한 이슈로 인해서 네. 오마르 마르무시가 이제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마르무시가 이제 뭐 홈팬들 앞에서 이렇게 작별 인사하고 선수들도 다 같이 뒤에서 박수 쳐주고 또 이제 다 같이 환호하고 막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거든요. 예, 예, 그거 굿바이 인사를 한 거죠. 마지막 홈 경기다 보니까 마르무시에게 있어서는. 맞습니다. 또 이제 마르무시의 이적료는 7,500만 유로 플러스 옵션 500만 유로 해가지고 총액은 8천만 유로. 예, 예, 상당히 거액으로 예, 이적하게 된
된 거죠. 뭐 시티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라도 지금 공격 쪽에 영입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마르무시를 데려왔고 그리고 이제 이 유벤투스의 깜비아소가 얘기가 좀 갑작스럽게 또 나오더라고요. 네, 처음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그 1월 17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마르무시 협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 끝내고 나서 이제 캄비아소랑 대화를 나눌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였고요. 예. 지금 뭐 캄비아소의 이적료는 6천만 유로에서 7천만 유로 선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물론 뭐 캄비아소 최대한 안 팔려고 하지만 혹시 모를 이탈리아에 대비해서 왼쪽 풀백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현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억 1,500만 유로를 사용하는데 이제 언더 25세 이하 선수를 4명이나 데려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물론 깜비아소 딜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력감 그런데 어린 선수를 이번 1월에는 좀 타겟을 하고 있는 맨시티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맨시티가 이럴 수 있는 게 이게 그 디 애슬레틱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그 맨시티가 115개 조항에서 약간은 뭐 자금 부풀리기를 했다느니 뭐 이런 식의 혐의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디 애슬레틱에서는 이렇게 맨시티가 돈을 쓰는 거는 3월에 이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벌금 이상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강등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우승 횟수도 박탈될 수 있다는 네.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벌금 이상은 아닐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맨시티가 최근에 돈을 안 썼던 이유가 이 115개 조항 이슈 때문이었던 거였거든요. 예. 왜냐면 영입을 했는데 선수를 만약에 거기가 강등되면은 선수를 그냥 헐값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혼란의 10년 계약도 이거랑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혼란이 원래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근데 이번에 재계약할 때 바이아웃 조항도 없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이먼 멀럭이라고 그 맨시티 전담 기자 같은 경우도 맨시티가 이번 겨울에 2억 5천만 파운드를 쓸 것이다. 6명을 영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이제 최근에 뭐 특히나 작년 하반기에 팀이 좀 많이 침체됐고 네. 펩 오고 나서 거의 좀 전례 없는 이 경기력 떨어지는 게 보이다 보니까 많은 시티 팬분들도 1월에 좀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TMF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맨시티는 저런 이제 규칙에서 어느 정도 잘 벗어나면은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기 네. 때문에 그런 돈을 이번 1월 달에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좀 조금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맨시티는 확실히 물갈이가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회색으로 박스된 게 이제 전성기 구간이거든요. 네. 전성기 구간을 넘어간 선수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어린 선수들로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거죠. 예. 이번 시즌 한정해 봤을 때는 저 전성기 기준에 가깝거나 이제 도달해가는 선수가 홀란드와 그바르디올밖에 없는 느낌이고 필포드는 이제 뭐 최근에는 올라왔지만 컨디션이 안 좋았고 사비뉴 도쿠는 좀 애매모호했고 뭐 메가티 역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1월 12일 날 워커가 이틀 전에 자기 해외로 나가는 옵션을 발동하고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워커는 계속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브라이모비치 그 밀란의 단장인 그 워커에 대해서 워커는 위대한 선수고 임팩트 있는 커리어를 보냈고 대표팀에서도 정기적으로 뛰고 우리의 비전에 딱 맞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 AC 밀란과 계속 대화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임대의 그 영입 옵션 이거 이제 영입 옵션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은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이번 겨울에 워커는 좀 떠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 선택지는 아마 좀 밀란 쪽이 가장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이 채널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점적으로 이번 겨울에 데려온 선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헤이스 선수입니다. 헤이스 같은 경우는 뭐 19살. 근데 이제 막 19살 된 거예요. 예. 1월 12일생이기 때문에 19살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이 선수는 센터백과 이제 오른쪽 풀백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죠. 지난해 이제 파우메이라스 1군 팀과 그리고 유스 팀을 조금 번갈아 가면서 출전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브라질 세리아 이게 이제 정규 리그인 거죠. 10대 선수들 중에서는 출전 시간이 세 번째로 많았어요. 1457분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마르코스 와츠라고 이제 브라질 축구 전문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피지컬적인 선수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그 공중볼에도 강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는 눈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또 이제 볼을 상당히 잘 다루고 빌드업 플레이도 상당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상당히 좋은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판단력도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네. 여러 가지 좀 공격적으로 다재다능함을 수비수지만 좀 보여줄 수 있는 빅토르 헤이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세리아에서의 기록이었는데요. 태클은 90분당 1.73회. 어느 정도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로채기 0.81회, 그리고 공중볼 승리 횟수가 2.91회로 아주 많은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다만 성공률은 높아요. 그러네요. 성공률은 나름 그래도 그 맨시티 선수들과 물론 리그가 다르긴 하지만은 스톤스 정도만 이 선수보다 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89.18%고요. 90분당 슈팅이 0.37인데 이 선수 제가 그러니까 조금 경기들을 찾아보긴 했거든요. 찾아보니까 펩한테 조금은 어울리는 그런 유형의 선수긴 해요. 네. 발밑이 조금 부드러운 편이긴 해요. 기대가 되는 이 빅토르 헤이스의 상황인데 예. 이제 23, 24 시즌 19세 이하 전 세계 모든 선수를 좀 평가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지표인데 쿠바라시가 뭐 혜성처럼 등장했으니까 그리고 아약스의 하토, 릴의 요로 이렇게 조금 주요 클럽들에서 명망받고 이름 올린 선수들이 위쪽에 있고 헤이스가 5등이네요. 이게 그 소유권을 획득한 것과 잃은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비수는 소유권을 잃을 때가 더 많은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잘 뺏기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죠. 이 얘기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디 애슬레틱에서는 이 선수를 존 스톤스 유형의 선수라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스톤스처럼 그 기술적인 역량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공중볼도 어느 정도는 따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다만 저는 공중볼이나 신체적인 능력은 아직 이 선수가 딱 봐도 호리호리 보이잖아요. 브라질 리그는 원래 어린 선수들이 많이 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지. 아마 프리미어리그 오면은 그 부분에선 고전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처음에는 뛰게 하려면은 어차피 워커도 떠나니까 워커가 뛰던 그 오른쪽 풀백 역할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근육 같은 것들이 붙으면은 그때 이제 센터백으로 뭐 포지션을 전환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쿠사노프 선수인데 이 선수는 정말 뭐 다른 선수보다는 지금 맨체스터 시티 중앙 수비수의 즉시 전력감으로 뽑아도 무방한 선수입니다. 예, 뭐 후사노프 같은 경우는 이 선수도 20살이죠. 그리고 키는 186으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하지만 굉장히 이제 그 전투적인 선수죠. 빠르기도 진짜, 하고요. 예, 빠르고 부딪히고 막 이런 유형의 선수인데 우즈벡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2023-24 시즌에 와가지고 원래는 2군 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2군 팀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리게앙에 데뷔를 하고 11경기를 뛰었고요. 이번 시즌 13경기 출전을 하면서 그래도 나올 때마다 굉장히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치면서 많은 이제 그 특히 RMC 스포츠에서는 네. 이 선수를 전반기 베스트 11에 뽑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유로파 리그랑 챔피언스 리그랑 그리고 또 이제 그 컨퍼런스 리그 예선까지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사실 이 후사노프 선수가 본격적인 주요 리그의 모습을 드러냈고 실제로 이제 저도 좀 중계를 했었지만 그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또 이 선수가 맹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지난 시즌부터 확실하게 좀 많은 축구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사노프가 이적이 확정이 된다면은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우즈벡 선수가 되는 거죠. 예. 119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역대. 네. 그게 이제 119번째 선수가 우즈베키스탄의 후사노프가 되는 셈입니다. 예. 근데 후사노프 하면 역시나 유명한 거는 속도죠. 맞습니다. 예, 속도만큼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이 선수가 김민재랑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속도만큼은 김민재보다 빠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이거 리게앙에서 아예 올린 거거든요. 저 이제 공격 진영에 있다가 골문 앞까지 달려가서 커버가는 그 영상을 올린 건데 저때 속도가 37km/h. 근데 여기 보면은 우사인 볼트의 평균이 37.58km/h. 볼트랑 비교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스피드가 좋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예, 물론 뭐 볼트의 최고 속도는 순간 최고 속도는 43.99km/h이긴 하지만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빨랐던 선수가
미키 판더펜 네. 네, 37.38km/h였던 거였죠. 그러니까 저런 이 중앙 수비수가 발이 빠르다는 것에 대한 영상이 지금 후산호프처럼 상대 박스 갔다가 이제 우리 진영으로 빠르게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이 중앙 수비수 많은데 저런 게 대표적인 선수가 우리나라는 김민재 선수가 저런 짤이 많거든요. 그렇죠. 후산호프도 이제 그만큼 투 베스트라고 이제 리그왕 공식 계정에서 올린 것처럼 시속 37km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는 후산호프입니다. 예. 근데 역시나 이 선수는 그래서 앞에까지 가가지고 끊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 거죠. 예. 예. 왼쪽에 이제 그 가로채기 그래프인 건데 예, 위에까지 쭉 올라와서 가로채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당히 폭넓게 가로치죠. 이 선수가 랑스에서 왼쪽 센터백으로 거의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오른쪽까지 커버해서 이런 것들도 약간 좀 김민재 선수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그 디펜시브 액션, 그러니까 모든 이제 수비와 관련된 액션인 건데 이것도 쫙 퍼져 있죠. 그리고 예. 공격 진영까지도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수의 히트맵은 아무래도 그래도 왼쪽 센터백으로 많이 나왔다 보니까 조금 왼쪽이 가장 짙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오른쪽까지도 커버하고 위에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 반경까지 이 옵타 지표를 통해서 후산호프의 장점을 엿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선수 공중볼 승률은 20세 이하 유럽 7대 리그, 그러니까 1위부터 UEFA 리그 랭킹 1위부터 7위까지인 거죠. 네. 65%로 세 번째로 높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수비적인 경합 승률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무려 78.57%로 예, 20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는 딘 후이센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거죠. 네. 21세 이하 센터백들 중에서 90분당 전진 패스 횟수는 후산호프가 10.52회로 전체 1위예요.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파이널 서드는 이제 공격 진영인 거거든요. 예. 예, 이 패스도 75회로 물론 쿠바르시가 독보적으로 많긴 하지만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1세 이하 선수들로 이제 그래프를 유럽 모델리그 센터백들 그래프를 비교를 하면은 후산호프는 확실히 수비 지표가 독보적이죠. 네. 예, 그리고 전진 와. 패스도 높고, 예, 그리고 이제 가로채기도 두 번째로 많고, 슈팅 차단도 많고, 예, 스루 패스도 많이 찌르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패스 성공률이라던가 슛 패스 성공률이라던가 롱 패스 성공률이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긴 해요. 저게 예. 빨간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은 조금 발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후산호프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함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선수가 이제 리그의 앙에서 비교를 하자면요. 탱크네요. 예. 예, 리그 앙에서 패스 시도라던가 패스 성공률이라던가 태클은 뭐 그렇게 아주 높은 퍼센티지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은 슈팅 차단이라던가 이제 가로채기라던가 볼 리커버리는 성인 선수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확실히 두각을 드러내는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옵타 애널리스트에서는 이 선수에 대해서 어쩌면은 전형적인 현대적인 센터백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네, 평가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라던가 패스의 질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은 판단력이 매우 좋고 매우 공격적이고 엄청 빠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도전적인 수비수, 그러니까 수비 잘하는 수비수.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전의 수비수 느낌이 좀 더 강한 캐릭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후산호프랑 이제 맨시티 수비수들 비교하면 물론 맨시티는 수비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치가 떨어지긴 해요. 반면에 네. 랑스는 수비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뻥튀기 되는 게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수비적인 수치에서는 확실히 후산호프가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후산호프가 보시면은 아칸지와 후뱅 디아스의 그런 이 전진 패스 성공률이라든지 이제 볼 캐리 같은 능력을 잘 보완받는다면은 시티의 새로운 중앙 수비수 호흡도 상당히 훌륭하겠네요. 네. 근데 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 센터백이 뭐 이번 시즌 사실 센터백만이 아닌 모든 포지션이 부상이 너무 많이 당했어가지고 그래서 조합이 너무 많았었죠. 예,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나왔던 조합이 아칸지와 후벤디아스 5경기 선발이었던 거였고요. 예. 4백으로 17경기 나왔고 이제 나머지 경기는 3백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파트너가 무려 8명이 바뀌었던 건데 센터백. 예, 이게 그 5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예.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후산호프 그리고 이제 빅토르 헤이스 두 수비수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이런 지표가 과연 1월에 좀 빠르게 팀에 녹아들지만은 좀 시트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후산호프랑 헤이스는 아직 더 커야 되는 선수라면은 그럼요. 예, 즉전력감 선수는 마르무시라고 할 수 있죠. 네. 폴란드가 이제 오늘 경기 녹화 기준으로 좀 살아나고 있긴 한데
다른 공격 자원 그리고 홀란드의 백업, 그리고 홀란드의 보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선수가 이제 예. 사실상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훌리안 알바레스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한 거죠. 예. 마르무시도 훌리안 알바레스처럼 공격 전 포지션을 뛸 수 있거든요. 아, 2선까지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 윙 포워드,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2선까지 혼란이 없을 때는 최전방 원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좌우 윙 포워드에 뭐 다양한 공격은 다 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집트 리그에서 있다가 2017년에 볼프스부르크로 와서 처음에는 이제 2군 팀에서 뛰다가 20-21 시즌에 이제 장크트 파울리로 임대를 가서 2부 리가에서 7골 3도움을 기록을 했었고요. 예. 2021-22 시즌에는 슈투트가르트로 임대를 가서 3골 5도움. 그리고 2022-23 시즌 볼프스부르크에서 5골 1도움. 이번 시즌은 아직 시즌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무려 15골 10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마르무시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만 이제 15골 17라운드가 딱 이제 반환점이거든요. 네. 예, 17라운드까지 15골을 넣으면서 프랑크푸르트 선수로는 역대 전반기 최다골 신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 선수가 유럽 5대 리그에서도 15골, 여기는 이제 9도움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도움 추가한 게 있어서 10도움으로 이제 공격 포인트 25개로 살라 31개에 이어서 2위인 거죠. 네. 거기다가 공식 대회에서도 네. 18골 11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29개. 이 역시 살라 38개에 이어서 2위. 와. 이집트 선후배가 다 해먹고 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를. 예. 거기다가 이 선수가 프리킥 능력도 나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 시즌에 3경기 연속 프리킥을 넣었었거든요. 리오넬 메시가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3경기 연속 프리킥을 넣은 이래로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5년, 6년 만에 정말 좀 혜성처럼 이 공격 그리고 공격수 가운데 킥에도 좀 도드라지는 선수가 등장한 게 오마르 마르무시가 되고 있거든요. 예. 매직풋이라고 또 옵타 프렌즈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20골 13도움을 기록하는 동안 이제 그 빨간색이 골을 넣은 지점인 거거든요. 네. 예, 저 멀리서 이제 넣었던 것들이 이제 프리킥인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도움 올린 것들 보면은 박스 바깥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농담처럼 0.9도움이라고 네. 하는 그냥 살짝 주고 뭐 먼 거리에서 상대방 동료 선수가 잘 넣어준 거 네. 그런 게 아닌, 다 보면은 박스 안에 형성돼 있어요. 12개가. 그러네요. 도움이. 그러니까 이 선수의 도움질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볼 캐리에 이은 슈팅 그래프거든요. 이 횟수가 30회로 분데스리가 기준 가장 많습니다. 2위가 에키티케 16회, 그리고 또 이제 오펜다 16회. 에키티케는 팀 동료죠. 오펜다는 그러니까요. 라이프치히 공격수고요. 네. 이 선수들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거예요. 본인이 이제 드리블해서 운반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 선수가 프리킥 획득 역시도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기마랑이스 79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아요. 76회. 파울도 상당히 잘 이끌어낸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 선수의 지난 시즌 공격수 볼 캐리 순위는 323회로 르로이산의 511회, 그리고 또 이제 크라마리치 348회에 이어서 분데스리가 전체 3위였습니다. 예. 이번 시즌 드리블 성공이 이제 파란색인 거고 실패가 검은색인 건데, 어쨌건 간에 드리블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대부분이 이제 공격 진영 하프라인 이상 지점에서 많이 시도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잘 나타나는 지표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선수의 드리블 성공 횟수가 46회로 분데스리가 전체 3위. 드리블 시도 자체는 101회로 분데스리가 전체 2위입니다. 지난 시즌 훌리안 알바레스와 이번 시즌 마르무시의 기록 비교인 건데, 물론 리그가 다르고 네. 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긴 해요. 거기다가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경우는 홀란 밑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득점면적인 측면에서는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긴 했었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건 그 마르무시도 경쟁력이 있는 리그에서 90분당 골도 0.9골, 거의 경기당 한 골인 거죠. 그리고 90분당 도움도 0.6도움. 그러면 경기당 두 경기당 하나가 넘는 도움을 기록하는 거고. 그렇죠. 다만 이제 찬스 메이킹은 훌리안 알바레스가 더 살짝 많긴 하거든요. 2.3회와 2.2회로 0.1회가 더 많긴 한데, 마르무시가 조금 더 아까 그 그래프를 봤으면 확인할 수 있지만은
박스 안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둘의 가장 큰 차이가 90분당 드리블 시도인 거죠. 확 차이 나네요. 4배가 네. 많네요, 마르무시가. 슈팅 숫자도 더 많고 소유권 획득도 사실 훌리안 알바레스 굉장히 수비 가담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마르무시도 적진 않다. 예. 둘이 0.1의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뭐 마르무시의 기대 도움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공격적인 액션이라던가 그리고 페널티킥을 제외한 골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기대 득점 같은 지표들이 다 이제 상위권에 있는데요. 혼란과 이제 둘을 합쳐보면은 오. 혼란이 확실히 공중볼의 강점은 있긴 하지만은 예.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혼란은 골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공중볼 싸움에 집중하고 이런 비벼주고 하는 유형이라면은 마르무시는 조금 더 볼을 끌고 플레이를 하고 이제 팀 동료한테 찬스도 만들어주고 예.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둘이 상호 보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만 이제 그 마르무시가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일단 그 맨시티와 프랑크푸르트의 스타일 자체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 맨시티는 점유하고 지공하고 패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팀이라면은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속공하고 네. 일단은 수비를 먼저 닫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 뒷공간을 파헤치는 그런 유형의 공격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이번 시즌 마르무시가 터진 거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대부분의 경기를 에키티케와 투톱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원톱도 물론 소화할 수 있긴 하지만은 원톱을 거의 소화한 적이 없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맨시티 같은 경우 투톱을 쓸까라는 우려점은 있죠. 예. 투톱이 가능했다면 훌리안 안 알바레스도 닿겠죠. 안 갔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점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뭐 마르무시 역시도 이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 축구에 빠르게 그리고 얼만큼 적응하느냐가 다가올 후반기 맨시티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와 그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의 현재 순위를 볼 텐데 네. 맨시티가 일단 최근에 입스위치를 또 이기면서 4등 안으로 진입을 했고 일단 뭐 1등은 리버풀과는 좀 승점 차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탑4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좀 고무적인 최근의 흐름의 시티고요. 그것도 무엇보다도 6대0 대승이었죠. 네. 이게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하고 나서 6골 이상 넣은 경기가 13경기라고 해요. Six and the City. 문제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죠. 정말 중요하죠 이거. 지금 22위에 있는데 그 다음 상대가 파리 생제르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보시면은 시티 22등 그리고 파리 25등입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가 26등인데 파리는 맨시티와 슈투트가르트를 다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파리는 정말 끝장전 2경기 남아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주말 경기가 끝나고 과르디올라 감독도 우리에게는 2번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워딩을 할 정도로 시티에게는 좀 이 플레이오프권이라도 들기 위해서의 2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진 한 2주간의 이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뭐 맨시티 같은 경우는 8위 이내에 드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플레이오프는 치러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맨시티 당장 파리 생제르맹, 첼시, 클럽 브리에 이것도 뭐 전력을 다해야죠.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탈락하니까. 네. 아스널 원정이 있고 그나마 FA컵 4라운드 조금 쉬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맨시티 뉴캐슬, 맨시티 리버풀 이 사이에 챔피언스리그 2경기가 끼어들어요. 맞습니다. 플레이오프가 저때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리엔트 맨시티 다음에 플레이오프 1차전, 맨시티 뉴캐슬 다음에 플레이오프 2차전, 맨시티 리버풀. 그리고 이제 토트넘 원정,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하고의 홈 경기, 그리고 레스터 시티하고의 홈 경기, 그리고 또 이제 맨유 원정, 크리스탈 팰리스하고의 홈 경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10여 경기의 상황 봤을 때는 뭐 맨시티 팬들도 이제 쉬어갈 곳을 좀 고민하실 텐데 뭐 정말 크게 따져봤을 때 FA컵 4라운드 오리엔트 전 빼고는 사실 좀 만만치 않은 상태. 그리고 레스터 이제 홈 불리는 저 2경기 정도 빼고는 사실 토트넘 원정도 시티에겐 좀 늘 어려웠던 곳이었고 노팅엄 원정도 이번 시즌 노팅엄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누누가 맨시티 펩한테 강하죠. 진짜 쉽지 않은 일정들이 남아있는 하반기에 맨시티인데 빅경기들 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뭐 3명 확보되어 있는 그 이적생들이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뭐 부상자들도 맞춰 복귀한다면은 또 어느 정도 좀 시티 팬들이 원하는 결과가 하반기에는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결국 이적생들의 빠른 적응이겠죠. 자, 이 맨시티의 하반기 이런 이적생들과 함께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 빅팀인데요. 또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을 때 또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통해서 TMF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